제임스 피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홈에서의 야유가 나왔다. 12경기 무패 행진이 이렇게 부정적인 무패 행진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네, 무패 참사죠. 야, 무패 참사라고 하는 얘기가 맞냐? 아니지. 2026년 1월 19일 헤드풋볼 PL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네, 컨디션 괜찮나요? 네, 뭐 컨디션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한 열흘 전에 감기 걸렸는데 몸살 감기 걸렸는데 계속 지금 막 코맹맹 소리도 들리고 계속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종윤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일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이게 그게 있어요. 요즘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다 거쳐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혹시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접종은 예전에 맞았고요. 뭐 이번엔 새로 맞진 않았는데 그거 보통 근데 해마다 갱신해서 맞아야 되나요? 해마다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네. 그럼 안 맞은 거죠. 원래 감기를 잘 안 걸려요. 아, 그래요? 감기는 잘 안 걸리는데 대신 이제 환절기 알러지가 빡세게 오죠. 근데 작년에 접종했어요? 예방접종?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응. 그러면 지금 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아, 진짜요? 네. 심한가 보다. 네, 그게 또 맞아야 오더라도 약하게 온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그거 맞으면 근데 며칠 알아놓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전혀 그런 거 그건 없어요. 아니고 코로나 백신이랑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종윤이가 없는 가운데 형철이랑 둘이서 오늘 PL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본대로 가지 말고 끌리는 대로 한번 가보죠. 네. 먼저 토트넘과 웨스트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할 얘기가 많죠. 네.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물론 이제 뭐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 성적이 좋지 않았었고 맨유 역시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다른 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빅식스 그 팀들 물론 리버풀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악이다. 이건 미쳤다. 야, 완전 쓰레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은 토트넘이 유일합니다. 일단 순위도 뭐 제일 낮고요. 네. 자주 언급되는 팀들 네. 중에서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10경기 무승이었던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렇죠. 현지에서 그 닥터 토트넘이라는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위기에 놓여 있는 팀들한테 약간 무패를 깨트리고 감독을 구해준다, 살려준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K리그 팬들도 이제 보약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이제 팬들도 자주적으로 부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얼마 전에 본머스 무승을 깨트려준 것, 그리고 웨스트햄 무승을 깨트려준 것, 프랭크에 대한 불만까지 섞으셔서 지금 팬분들이 오히려 더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토트넘 공식전 3연패, 5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이 17입니다. 승점 9점이에요. 야, 이러면 홈팬들이 가면 돈 아깝지. 못 참죠. 네. 번리하고 지금 홈 성적이 똑같아요. 승점이 9점. 와, 벌리가 9점. 네. 홈에서 웨스트햄 7점, 울브스가 5점인데 정말 최악인 울브스와 비교했을 때도 4점밖에 홈 성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프랭크 감독 얘기하기 전에 내용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경기도 제가 이제 풀 경기를 체크하지 못하고 다시 경기를 체크해 봤었을 때 볼 수가 없더라고. 보기 힘든 경기. 보기 힘들어요. 네, 정말 보기 힘들. 사실 네. 웨스트햄도 이거 뭐 엄청 잘하고 있는 팀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봤을 때 과연 이 팀이 살아날 기미가 있는가? 아니면 뭔가 프랭크 감독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본인의 전술이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가 되면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제가 좀 찾아보려고 경기를 봤거든요.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선수도 없고. 선수도 없고. 예. 저는 맞춤 전술을 상대 팀에 따라서 그래도 좀 준비를 하는 게 벤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서머빌한테 너무 휘둘리더라고요. 서머빌이 드리블하고 안쪽 들어올 때 아예 그쪽에 대한 수비가 이게 지금 준비가 돼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전무해 보이는 상황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미 경기에 대한 준비에서부터 저는 좀 웨스트햄에게 좀 밀리고 갔던 토트넘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 뭐 4-4-2 전술에 웨스트햄에서 약간 투톱을 올리는 듯한 형태의 공격진 운용에 말 그대로 수비진이 좀 공략을 당했던 그런 경기. 중원도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 볼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중원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고자 갤러거 선수도 영입했잖아요. 근데 갤러거의 효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잘 보이지도 않았었고 지금 완전히 팀 안에서의 리더십이 상실된 그런 모습이었었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경기 전에 선발 명단이 SNS에 돌아다녔다. 이러면서 팀 안에서의 어떤 보안, 단합 이런 문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냉정히 봤을 때 유출됐다고 해서 그 경기 다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다 알긴 하잖아요. 다 알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만 경기 패배에 아무 영향도 주진 못한다. 기대 득점도 이 경기 진짜 토트넘이 많이 밀렸어요. 1.44 대 2.69인데 웨스트햄 치고는 제가 느끼기엔 기대 득점이 꽤 높았거든요. 토트넘의 수비가 그만큼 허술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기록이죠. 그냥 이제 서머빌에게 득점을 허용을 하고 나서 토트넘이 이렇다 할 공격이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찌되었던 중요한 순간에 뭐 로메로라든지 아니면 반더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득점을 해줬으니까 이 경기에서도 동점골까지는 로메로가 만들어줬습니다. 역시나 최전방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격진에서 득점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1대1 상황이 계속 쭉 이어지다가 경기 막판에 칼럼 윌슨에게 또 골을 먹으면서 이건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처먹은 거죠. 그렇죠. 예, 먹으면서 2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홈팬들은 뭐 이미 경질 요구부터 다양하게 지금 응원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비안 루이스죠. 그러니까 구단 수뇌부 측에게도 엄청 팬들이 항의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홈팬들의 어떤 불만, 분노에 대해서 이번 경기에서 수뇌부 역시도 충분히 다 직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지난주도 경질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원래 웨스트햄전 결과가 좀 분수령이 되거나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확실히 상황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뭐 온스테인이나 로마노 같은 기자들까지도 같이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는 거 봐서는 가벼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좀 미뤄진다면은 결국 주중에 있을 챔스까지 프랭크 감독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르트문트전까지 할 수도 네, 있죠. 조금 미뤄진다면은. 예, 근데 그때 승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이제 산소호흡기 달고 쭉 이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도르트문트전을 예상해 본다면 쓸 선수도 없습니다. 이때. 미드필더가 특히 없어요. 네. 지금 베리발만 좋은 컨디션으로 남아 있고 이 챔피언스리그는 아직 갤러거와 비수마가 등록이 안 돼 있고요. 파페사르는 질병으로 이 주중 경기 출전이 좀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미드필더도 아예 좀 우려가 되는 중원 구성부터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도르트문트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쉽진 않아 보이죠. 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컨디션이 다운된 상황, 또 부상 선수도 많고 전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시즌 초 지금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았을 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시즌 초부터 흔들렸었던 프랭크 감독의 리더십. 그러니까 선수단에서 뭐 프랭크 감독을 패싱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뭔가 손흥민이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어떤 그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토트넘에게는 안 좋은 어떤 그 장면으로 계속 기억이 남는데 그게 계속 쭉쭉쭉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프랭크 감독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경기였다. 이기지 못하면 지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 내용을 보면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뭔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 뭔가가 경질인가요? 본인 경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로 진짜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네, 그리고 나는 팀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비난이 나에게 오는 건 당연하고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팬들이 선수들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 맞죠? 맞죠. 맞는데 네. 팬들이 뭐 천년만년 계속 지는데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는 팬들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믿음을 주거든요. 네. 뭐 굿즈를 구매하신다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뭐 스포츠 패스를 구독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홈 경기 티켓을 구매하셔서 직접 관전을 하러 가신다든지 이분들은 사실 지금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경기들을 선수들 팀에게 뭔가 기대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더 이상 그냥 무조건 믿음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근데 팬들도 이제 선수들을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선수들도 팀도 팬들에게 보여주고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토트넘이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올림픽에 나오고 있는 라미 있잖아요. 네. 라미 맨날 이 SNS에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절망 가득이시던데요. 너무 힘들다. 뭐 네. 이런 글을 계속 올릴 정도로 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나아질 기미가 느껴지나요? 앞으로의 경기들 뭐 프랭크를 계속 쭉 간다고 봤을 때 저는 항상 바뀌지 않은 패턴은 좀 예상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반 죽쓰고 후반에 좀 피드백하는 거.
그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죽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준비를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후반에는 어쨌든 상대가 나온 걸 보고 그 뒤에 뭐 교체를 한다든지 뭐 라커룸에서 뭔가 좀 분위기를 잡는다든지 이게 뭐 제대로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후반에는 좀 따라가는 상황들이 나와요. 근데 전반에 그렇게 밀리면 후반에 아무리 토트넘이 경기력이 올라오고 슈팅을 좀 많이 때린다고 해도 추격을 하는 거지 절대 리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에 밀리는데 후반에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건 순전히 운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토트넘의 컨디션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점, 전반 후반의 기복이 계속 클 거라는 점은 아마 프랭크를 유임하면 이건 제가 볼 때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요즘 경기들마다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안 바뀔 것 같다라고 느끼고 후반 빌드업에서부터 기본적인 어떤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과연 시작부터 안 되죠. 시작부터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팀이 뭐 변경이 됩니다. 뭐 선수를 바꾸면 그래도 좀 나아집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웨스트햄전 명단을 보면요, 여러분 수비 라인에 벤 데이비스, 반더벤, 로메로, 포로입니다. 그리고 벤 데비스는 초반에 부상으로 이제 빠졌고요. 그렇죠. 또 예. 부상이었고 또 그레이하고 갤러거가 미드필더 라인을 섰는데 그레이도 부상이고 갤러거는 이제 막 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텔, 시몬스, 오도베르, 콜로무아니 보여준 게 없는 선수들이죠.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이 경질됐을 때 지금에 있는 스쿼드로 과연 토트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스쿼드의 문제도 있죠. 일단 뭐 아직까지는 비니시우스 소스타 선수가 팀에 합류한 건 아니니까 왼쪽 풀백 자원에 대해서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면 정발 윙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 폭을 벌릴 수 있는 선수, 게다가 왼쪽윙이 텔인데 텔이 아무리 측면으로 본인이 포지셔닝을 가져간다 해도 그래도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플레이상 필요한 선수잖아요. 왼쪽 폭을 벌리는 선수가 없고 상대는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공격 방향을 예측하면서 수비 대형을 형성할 수 있죠. 쟤네 왼쪽은 비워둔다. 중앙과 오른쪽을 위주로 막자. 그런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롱볼을 올리자니 롱볼을 받아낼 만한 전방 자원의 무게감도 떨어지죠. 무한이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긴 한데 이 선수가 뭐 경합을 하면서 헤더를 하면서 롱볼을 받아주는데 탁월한가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롱볼 올리고 뭐 전방에 받아줄 선수도 없고 후방에서 롱볼을 잘 올려줄 만한 선수도 부재하고요. 패스로 빌드업을 하자니 여전히 미드필더들의 상대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볼 받는 포지셔닝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수비 쪽에서 혹은 키퍼 쪽에서 볼을 보내는데 애를 좀 많이 먹는 팀이고요. 스쿼드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잘 꿰내야 되는 감독의 전술도 문제가 있고요. 한계가 좀 지금으로서는 뚜렷해 보입니다. 매 라운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중위권 팀의 승점 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승을 거듭하다 보면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중에 추후에 팀이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유럽권, 유럽 티켓 그 순위하고는 멀어진 상태로 시즌을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론 이제 밑에 있는 팀들도 워낙 죽쓰고 있기 때문에 승전차가 좀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위보단 밑에가 가깝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지금 유럽 대항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6위, 7위에 있는 팀들이 첼시가 34점, 브랜트포드가 33점인데 이 두 팀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첼시는 로세니어 오고서 확실히 좀 이기고 있고 브랜트포드는 그 첼시에게 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너무 잘했죠. 이 지금 브랜트포드하고 토트넘의 승점 차가 6점 차인데 말이 6점이지 최근 두 팀의 분위기 자체는 너무나도 큰 격차 벌어짐이 있어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 부분이 좁혀질 거라 기대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프랭크 감독 거취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감독 거취에 변화가 생기면 제가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아스날입니다. 네, 이 경기 이날 이제 제일 늦게 새벽에 2시 반 경기였나요? 그쵸. 네, 2시 그 반 경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주 좋은 시간대에 맨유와 맨시티 이따 얘기하겠지만 맨유 맨시티 경기를 보고 이제 이 경기를 보니까 와 저는 못 보겠더라고. 약간 늪축구죠. 이 완전 도파민 축구 보다가 이 경기 보니까 이건 뭐 싱거운 것도 아니고 맛이 없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네. 맹물이었어요. 맹물. 경기의 어떤 긴 느낌으로 보면. 근데 이제 대신 아스날 팬분들이 느꼈을 답답함은 굉장히 좀 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히려 좀 동기부여가 된 모습을 이럴 때 좀 보여줘야 됐던 아스날인데 뭐 선수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너무 공격이 잘 안 풀렸어요. 마츠셀스 골키퍼의 선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노팅엄은 원래도 수비 조직력이 션다이치가 부임하고 그래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중간에 잠깐 연패가 있었지만 특히 홈 경기에서는 유독 좀 단단함을 보일 때가 많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노팅엄에게는 그런 타이밍이 왔고 셀스의 컨디션이 너무 좋기도 했고요. 아스날의 창끝은 많이 무뎠다라고 봐야 될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경기의 선발 라인을 본다면은 마두에케가 선발이었었거든요. 답답하기도 했었고 또 마르티넬리 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카와 이제 그 트로사라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아르테타 감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교체는 하긴 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를 이제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챔스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스날은. 그러니까 뭔가 챔스에서 힘을 실어가지고 꼭 올라가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경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챔스는 굳이 따지면 로테이션을 풀로 돌려야죠. 물론 이제 인터밀란이라는 이제 거함을 만나지만 당연히 이겼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챔스를 그렇게 잘해놓은 이유는 뭐냐? 여유롭게 스쿼드를 돌릴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터밀란 던져 이건 아니지만 여유 있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힘을 실어서 오히려 리그전에서 뭔가 독주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들었어야 됐었는데 물론 지금도 승점차가 나긴 합니다만은 아쉽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뭔가 로테이션을 돌렸다는 것은. 그래서 선발 라인업 자체가 좀 패착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고 이른 시간에 4명을 다 바꿨어요. 네. 일단 공격진 3톱 전부 60분을 뛰지 못했습니다. 네. 마르티넬리는 하프타임에 교체아웃이 됐고 요케레스와 마두에케도 57분에 다 교체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들어온 선수가 사카, 제주스, 뭐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웨데고르 대신 메리노 들어왔고 마르티넬리 대신에 트로사르가 하프타임 때 들어왔었는데 아마 아르테타 감독 스스로도 이 경기 잡아야 되는데 선발 라인업에 좀 패착이 있었다라고 일찍이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아마 팬분들은 그 선발에 대해서 이 경기에 대해서 가장 아쉬움을 느낄 포인트가 그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냥 앞쪽 공격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물론 아스날이 이번 시즌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비주전이 나와서 이제 이기지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뎁스가 참 두텁죠. 네, 뎁스가 두터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빵꾸가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경기에서 이제 공격진 얘기를 했지만 뒤쪽에 있는 화이트와 이제 팀버. 팀버가 왼쪽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양쪽 풀백에서도 이제 칼라피오리가 또 부상이기 때문에 공백을 느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스켈리가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그렇죠. 네. 오히려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벤 화이트는 아무래도 사카가 아닌 마두에케가 또 호흡을 맞추는 파트너여서인지 역시 사카와 있을 때만큼의 어떤 확실한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도 봤지만 화이트의 폼이 확실히 예전 웨데고르 화이트 사카 조합이 엄청 잘 굴러갔던 때랑 비교하면 화이트가 아직 팀버가 오른쪽에 설 만큼의 영향력을 보이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칼라피오리의 부상이 왼쪽에도 공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오른쪽에도 떨어뜨림을 동시에 발생을 시켰어요. 팀버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칼라피오리가 빨리 돌아와야 풀백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팀이 공격력을 갖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럴 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의 웨데고르라도 좀 공격적으로 인상을 좀 남겨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위쪽에서 뭔가 관여가 좀 되어준다면 좋을 텐데 최근에 웨데고르의 스타일도 그것과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경기를 볼 때 이거 약간 좀 맹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건 아마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럴 때 좀 웨데고르 선수가 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캐리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데 또 최전방의 요케레스도 요케레스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 한 건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건 해주면 아니, 사실 이런 거 기대하고 영입한 거잖아요. 이런 거 네. 종윤이가 맨날 얘기했거든. 그니까요. 종윤이가 이랬어요. 리버풀, 뭐 첼시, 뭐 이런 팀들 맨시티 만나서 골 기대하지 않는다. 중하위권 팀들 만났을 때 뭔가 좀 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꼭 뭐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눌러줘야 되는 팀을 만났을 때 요케레스가 좀 득점해줘서 그런 그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경기가 요케레스가 좀 해줘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종윤 형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월간 요종신 한 달에 한 번만 골을 넣는다고 뭐 발라드 앨범 나오듯이 그 느낌으로 참 공교롭게도 첼시전에 골을 넣었거든요. 첼시전에 넣은 건 뭐 당연히 소중하죠. 네. 그 경기는 정말 좋은 활약을 한 게 맞는데 오히려 팬들이 더 기대했던 좀 더 잡아야 되는 팀. 노팅엄이 아무리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갔던 팀이라 해도 리그 순위가 17이라서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팀이고 이럴 때 뭔가 해주라고 영입을 한 거고 막 지시를 했는데
이럴 때 항상 침묵합니다. 결국 우려가 또 현실이 된 셈이죠. 네, 노팅엄 입장에서는 또 수비 맨디의 견제를 잘해주면서 아스날의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준 것도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총평을 하자면 힘 줄 때는 꽉 줘야 된다. 그렇죠. 네, 이 경기 이겼으면은 승점 9점 차이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현재는 7점 차이고 그리고 뭔가 뒤에서 따라가는 팀들에게 버거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정말 아쉬운 경기예요. 근데 그래도 상황이 다행인 건 네. 어쨌든 같은 라운드에서 맨시티는 졌고요. 심지어 아스톤 빌라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스톤 빌라도 졌어요. 네. 아스톤 빌라가 만약에 이겼다면 조금 부담을 느꼈을 수 있는데 빌라마저 에버튼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경기 맥긴도 다쳤고 파우토레스 실수하면서 결국 에버튼이 그대로 그걸 기회 삼아서 골을 넣고 1대0으로 이겼는데 그래서 지금 빌라도 최근에는 조금 승점을 뭐 드랍했던 경기들 특히 에버튼전에 예상 밖의 패배가 나오면서 오히려 아스날만 승점을 딴 묘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게 다행인 거야. 아스날이 17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못 따냈는데 다른 팀들은 다 졌어. 그쵸. 오케이. 근데 한 번 더 나가면 그러니까 이기지. 그 아쉬움도 남죠. 다 졌는데. 그러니까 공격진에 힘 좀 쓰지. 트로사를 싹 그냥 쓰지. 그러니까요. 예. 그 이거는 힘 줄 때 힘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베르츠가 핏을 좀 빨리 올리고 칼라피오리가 좀 돌아오면 다시 아스날은 원래도 플랜 A가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팀은 잘 하고 있어요. 다시 궤도를 찾을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감독의 선택에 대한 그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전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핸드볼 이슈 있잖아요. 이거 이제 주원이 형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이제 보면 뒤에 제수스가 서 있지만 주위에 뭔가 공격진들이 막 있어서 막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수비하다가 나온 상황인데 근데 팔 모양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앉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아르테타가 한마디 했죠. 무조건 PK다. 이거는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션다이치 감독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뭐가 PK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요? 핸드볼 줬어도 할 말 없죠. 줬어도 네. 할 말 없다. 줬어도 할 말 없다. 네. 오히려 이거는 노팅엄의 운이 좀 좋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핸드볼은 주심마다 견해가 달라서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손해를 본 쪽은 항의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이 경기 승리하지 못하면서 아스날이 위기까지는 아니에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밑에 있는 팀과 승점 7점 차를 이제 내고 있는 팀에게 위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주중에 인테르, 그 다음에 분위기 바꾼 맨유. 이게 연전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이번에 분위기를 좀 뭐 끌어올릴 수 있는 승리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무승부 그리고 만약 인테르전 보장 못하죠. 네. 그런 좀 만약 인테리전에서 승리하지 못하거나 무승부 내지 패배한다. 그러면 뭔가 불안한 상태에서 맨유전을 맞이하거든요.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맨유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하는데 컨디션 만빵 그리고 지난 경기 맨시티 더비전 승리 와 너무 부담되죠. 말 안 되죠. 그러면은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팀 분위기 끌어올려야 되고 선두 경쟁에서도 뭔가 노란불이 켜지고 이러면은 팀이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주중에 있는 인터밀란 정도 그냥 마냥 뭔가 패대기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팀 사기를 위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물론 이제 이날 경기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뭐 인테리전을 패대기 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죠. 네.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아무리 뭐 지금 챔스에서 선두고 잘 하고 있고 여유가 있다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아 버리면 팀 사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유를 만나는 타이밍이 야속하네요. 좀 한 달 전에 만났으면 그러면은 거의 이겼다고 보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였으니까 3점 보장. 그랬을 네. 텐데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결국 뭔가 굉장히 여유 있게 챔스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정말 여유 있는 아스날이지만 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번 챔스를 주목해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여진 아스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첼시 경기 한번 가보죠. 첼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 제가 이제 맨더비 끝나고 나서 당구나고 컨텐츠 찍는다고 첼시 경기를 중계 안 했거든요. 역시나 또 나왔습니다. 아, 추맨이 중계를 안 하니까 역시 이기는구나. 네, 여러분. 저 중계하지 말까요? 첼시 경기. 아, 근데 그러면 또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형이 해야 같이 즐겨야지 그래도. 근데 네. 정말 진짜로 제가 중계했을 때 승률은 안 좋긴 해요. 중계 안 하면 이겨. 마레스카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지. 로세니어니까 네.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이제 이 로세니어의 첼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주원 형이 계신다 하더라도 자, 이게 경기를 살펴봤는데 경기를 이겼긴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했어요, 확실하게 되게. 시간이 네. 필요한 또 첼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경기는 저도 좀 봤을 때 산체스 골키퍼가 아스날전에 그 계속 빌드업을 고수하다가 상대 압박에 좀 흔들렸던 장면들, 위기를 내줬던 장면들이 있어서인지 팀적으로 산체스한테 이번엔 그냥 롱킥을 주문했어요. 볼 잡으면 길게 상대 진영으로 볼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산체스가 확실히 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도 빌드업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보여줬고, 찰튼전이나 이제 아스날전은 뭔가 선수들이 고정된 3-2-4-1 형태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그 플랜대로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리스 제임스도 돌아왔고 카이세도도 뭐 카라바컵과 다르게 징계 복귀를 했고 파머도 돌아왔고요. 이 선발 라인업의 베스트들이 그래도 갖춰진 상황에서 되게 이 경기에서 첼시가 좀 다양한 걸 시도해보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리스 제임스가 백스리에 스토퍼로 서 있다가 전반 중반부터는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쿠쿠레아의 역할도 잠깐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제임스가 올라갈 때는 후방에 백스리를 형성하기도 하고, 엔소도 3선에 있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이거를 약간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경기 중에도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아직 정립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경기 중에 선수들이 계속 위치를 다이나믹하게 바꿔가면서 3-2-4-1 구조의 역동성을 가져가기에는 역시 부임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효과가 좋았던 건 확실히 마레스카와 다르게 윙들을 높게 전진을 시키니까 전환은 진짜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이 경기 사실 중앙은 많이 아쉬웠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중앙에서의 전개나 연계는 좀 아쉬웠는데, 윙들을 올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이 마레스카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느낌을 줬고, 거기서 첼시가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왜 실수를 했겠어요? 첼시의 압박이 빠르기 때문인데, 그쵸? 그래도 전방 압박을 가져가면서 그 두 골이 나왔던 점, 이 점은 그래도 첼시로서는 역시 로세니어가 오고 좀 달라진 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압박이 잘 되기 때문에 상대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이용해서 득점을 했다. 참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상대가 이런 실수를 안 했다면은 너네들 득점 어떻게 했을 거야? 그쵸.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축구라는 게 이런 상대의 실수를 이용을 해서 득점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첼시가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수정할 건 있다. 그쵸. 그리고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뭐 일단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뭐 찰튼 그리고 아스날 그리고 이번 그 로세니어 부임하고 나서 이번 경기를 이제 통해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득점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앞쪽에서의 득점력은 어떤 식으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부정적인 면은 역시나 수비입니다. 수비 라인에서의 스쿼드도 얇고 토신이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자케라는 선수의 영입설이 들려오긴 합니다만은 이 수비 라인에서의 조직력부터 잘 구성을 해야 되는 로세니어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예 백파이브로 하토 넣고 좀 잠그는 형태로 수비 운용을 하면서 2대0 리드를 최대한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결국 왜 첼시가 지공 상황에서 파괴력이 안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파머의 아직 그 폼 확실히 올라오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쵸. 물론 뭐 부상 복귀 직후니까 뭐 몇 경기 더 거듭하면서 선수의 폼을 좀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긴 해야 될 텐데, 아직 핏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이고, 파머라는 선수를 팀에서 어떻게 쓸지, 이제 로세니어 체제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윤곽이 잡히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된다라는 거, 좀 리스 제임스 저 엄청난 활약을 그동안 해줬잖아요. 근데 조금은 지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무거워 보였죠. 네. 이 경기가 오른쪽 스토퍼로도 뛰어봤고 미드필더도 올라가서도 뛰어봤고, 근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임스 하면 사실 그 특유의 킥 구질을 통해서 정말 전환 잘해주는 것, 배급 잘해주는 것, 이런 부분을 좀 기대했는데, 제임스 쪽에서 좀 뭔가 경기가 안 풀리면서 중앙 빌드업이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또 콜 파머가 이 경기 전반 막판에 보면 그 페드로하고 서로 롱볼 올라오는데 서로 침투를 미루다가 파머는 저기
그 페드로한테 야 너가 들어갔어야지 라는 듯의 손짓을 하고 페드로는 지금 위치 봐라 너가 들어가야지라고 하면서 한 30초 정도 서로 계속 눈 마주치면서 약간 이 실랑이가 일어났던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아직 파머가 이 로세니어 체제 팀에서 확실한 역할이 좀 이해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 또 파머도 약간 더 이 성장이 돼야 된, 약간 달라져야 될 부분은 지금보다 볼 받는 움직임을 더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아직 그 터치를 할 때나 드리블을 할 때 개인 기술과 번뜩이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볼 받는 움직임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패스 길이 중앙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이긴 점은 고무적. 그래서 로세니어 체제에서 이제 제임스, 파머 한두 경기 정도 더 보면 이 선수들의 역할이 어떻게 좀 명확하게 이제 정해질지,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들을 좀 꾸준히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도 PK골을 기록한 파머지만 뭐 이번 시즌은 부상도 좀 길었었고 또 감을 지금 찾지 못하면서 필드골이 없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PK골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머가 뭐 최전방 공격수는 아닙니다만은 본인의 어떤 박스 안쪽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럼요. 네, 득점을 해준다면은 첼시의 공격이 훨씬 더 가뿐해질 것 같고요. 첼시 수비수 라인에서 뭐 영입 소식, 뭐 아까 방금 제가 지금 다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죠. 근데 자케 얘기는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들려오고요. 아, 네. 이 선수에 한해서는 좀 유력한 후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자케는 뭐 저도 이제 제가 응원하는 리버풀도 센터백이 필요해서 이 선수 영입설이 좀 루머로라도 들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꼭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인데, 그만큼 가치가 좀 있는 선수인 거죠. 무엇보다 이제 스타드렌, 자케에 대해서 로마노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자케를 영입하기 원한다. 아하. 겨울 합류를 원하는 거죠. 네. 이적료가 이제 5,500만 파운드, 스타드렌은 이걸 요구하고 있고 첼시는 이보다 낮은 이적료를 원한다. 이적료의 간극이 좀 있다곤 하는데, 그래도 개인 조건 합의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케에 좀 지금 가장 가까워져 있는 구단은 첼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2005년생의 오른발잡이 센터백, 키 188cm의 스타드렌 유스 출신, 신체 능력 좋고 위치 선정도 뛰어나다, 발밑도 아주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환영받을 만한 프로필의 센터백의 지금 영입설이 들여오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마렉스 감독이 있었을 때 수비수 라인에서 불만을 이제 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좀 영입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니들 센터백 필요하잖아. 너희들 이제 간절하잖아. 그러면은 가격도 비싸게 좀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일단 시즌 중이라서 더더욱 이제 뭐 스타드랜도 어쨌든 장사를 해야죠. 이적률을 여기서 과연 낮출 수 있을지, 이게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로세니어 감독 체제 하에서 뭔가 팀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계속 만들고 있다. 지난 리그컵에서 아스날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압도적으로 상대에게 내주면서 게임을 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감독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비르츠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골을 넣었지만 리버풀은 벌리에게 비기고 말았습니다. 네, 리버풀 이야기할 때는요, 비르츠와 에키티케만 좀 논외로 두고, 나머지 선수들 혹은 나머지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에키티케는 또 잘했으니까. 잘하니까요. 네. 둘이 그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움직임,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보면은 비르츠랑 에키티케 그 둘이 합이 맞지 나머지 선수들과는 호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둘의 어떤 공격식 콤비에 사실상 리버풀의 팀 공격은 거의 대부분 좀 의존을 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무패잖아요, 리버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의 정의가 이제 붕괴됐다. 예. 이제 진짜 이 12경기 무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 팀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 12경기 무패긴 하지만 지금 리그가 4경기 연속 무승부거든요. 네. 그래도 상위권 상위권 일단 지키는 걸 목표로 하는 팀이고, 이게 사실 원래 목표가 아니에요. 원래는 우승이 목표였던 팀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그래, 뭐 적응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눈 딱 감아줄게, 챔스권만 지켜다오 했는데 맨유가 이번 라운드 이겼죠. 근데 리버풀은 여기서 차이를 다시 유지를 해야 돼, 승점 차를 유지를 해야 될 상황에 지금 리그 4경기 연속 무승부라서 사위권 이제는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 분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참 대단해요. 연승하다가 연패하다가 연속 무승부하고. 그쵸. 네. 근데 이러다가 보통 이
저는 좀 운이 좋았다 생각하거든요. 이 무승부에 대해서도. 보통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면 후반기 때 연패 한 번 패배 당하잖아요. 쭉 연패에 빠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많은 팀들을. 네. 예. 그래서 이게 흐름 끊기면 앞으로가 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 근데 결과로 봤을 때는 정말 수비보다는 공격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저는 공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살라가 빠지고서 오히려 리버풀은 수비 대형을 갖추는 속도는 살라는 사실 그 대형에 합류를 안 하는 선수니까 수비 대형이 아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오픈 게임을 했던 그간의 리버풀인데 살라가 빠지면 그 자리 소보슬라이가 뛰면서 그래도 아니면 정확히 이번 경기는 소보슬라이가 3선이었죠. 커티스 존스라든지 이런 미드필더들이 뛰면서 4-4-2를 만약에 수비 대형으로 우리가 잡는다 하면 두 줄은 갖춰요. 그러니까 실점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물론 그 두 줄을 갖추면서도 리버풀은 코나테와 싸워야 됩니다. 코나테가 언제 또 경기 중에 정줄을 놓고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반다이크가 코나테까지 보면서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구조는 만들어지니까 확실히 실점은 좀 줄이는 것 같다. 그리고 위기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팀은 점유를 위한 축구를 해요. 경기를 통제하려 합니다. 볼 잡으면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보내요. 반다이크 어딨지?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반다이크니까 일단 반다이크 형한테 공 줘야겠다. 뒤로 줘요. 그럼 경기 템포가 확 루즈해지죠. 이런 축구를 하면 위기는 적게 나와요. 경기는 통제하니까. 네. 근데 우리 공격마저도 통제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거기서 공격에서 시원한 리듬을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날 경기만 볼게요. 네. 슈팅이 32개 나왔습니다. 유효가 11번, XG가 3.18이었어요. 자, 이거는 감독 입장에서는 잘 만들었다. 앞쪽 선수가 문제다. 그러니까 슬롯 감독에게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기보다 반론을 만약 한다면 뭐 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기대 득점과 슈팅이 많았던 건 제가 볼 때 이 기대 득점 3.18은 슈팅을 32번이나 때렸기 때문에 네. 보통 슈팅 많이 때리면 거기에 따라서 0.04가 됐든 0.12가 됐든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쌓여서 이런 지표가 나온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번 경기 상대팀은 19위 팀 번니였습니다. 네네. 번니의 수비 스타일, 경기 컨셉, 또 번니가 전반전 60분까지 제 그냥 개인적인 소감은 경기에 대한 목표가 뭐였는지 잘 안 보일 정도의 축구를 했어요. 그냥 딱 백파이브로 잠그는 것뿐 공격을 나갈 때도 위협이 안 되고 상대를 압박하는 과정도 전무했고 그래서 리버풀이 그냥 편하게 상대 진영으로 나갈 수 있었고 외곽 지역에서 슈팅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기대 득점은 3.18 뭐 아예 무의미한 스탯은 아니지만 상대가 번니인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뭐 두브라브카와 같은 선수들이 선방을 많이 했다 하지만 리버풀 공격 자원이 뭐 호날두 메시급의 선수 이런 신계급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구조에서 공격진이 과연 뭐 선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골을 더 잘 넣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분위기에서의 감독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가장 문제가 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측면에서 프림퐁이 공을 잡아요. 아니면 교체 투입된 왼쪽에 은구무아가 공을 잡아요. 보통 이제 윙이 공을 잡으면 프림퐁이 돌파할 때 내가 패스를 받으려면 프림퐁 주위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보통 대부분의 팀은 안쪽으로 누군가가 침투를 가져가죠. 자기가 공을 잡고 싶어서라도 가져갑니다. 근데 리버풀은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미드필더 활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흐라벤베르흐,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가 2선으로 올라갔고 흐라벤베르흐, 소보슬라이가 3선에 있었어요. 근데 커티스 존스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흐라벤베르흐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동선이 겹치더라고요. 소보슬라이를 왼쪽에 놓거든요. 근데 소보슬라이는 왼쪽에서의 케르케스랑 뭐 이런 비르차 같은 왼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도와주는 동선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는 그간에는 오른쪽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들 동선 겹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윙이 공을 잡았을 때 하프 스페이스를 뛰어드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일 경악을 했던 게 프림퐁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뚫으려고 하는데 아예 주위 동료가 아무도 없고 박스에만 3명, 4명 저 멀찌감치 선수들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이거는 벤치에서 잡아줘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너무 없다. 미드필더 동선이 너무 겹친다. 미드필더 역할 분배가 안 된다. 커티스 존스를 2선으로 올린 건 왜 올리는 것이며 그걸 감수하고서 소보슬라이를 왼쪽 3선으로 내리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미드필더 활용법에 대해서 슬롯도 할 말이 없는 경기가 아닐까. 네. 이거는 공격진의 지금 문제를 찾아야 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미드필더 활용법에서 결국 문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임스 피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홈에서의 야유가 나왔다. 12경기 무패 행진이 이렇게 부정적인 무패 행진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네, 무패 참사죠.
야, 무패 참사라고 하는 얘기가 맞냐? 아니, 씨.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12경기 무패 참사. 씨. 12경기 무패 기록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건 없다. 리버풀은 맨유나 첼시처럼 중도 경질 계획이 없었는데 알론소가 레알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스티븐 제라드도 슬롯이 위기냐고 물었을 땐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알론소 리버풀 얘기 나오나요?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는 나오진 건 않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굵직굵직한 소식이냐라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근데 항상 제가 아는 리버풀 보드지는 늘 물밑 작업을 꽤 많이 하는 팀이었고요. 알론소와는 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물론 알론소가 이제 리버풀 선수로 있을 때는 FSG가 아니고 질레트 앤 힉스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구단주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알론소가 팀의 서운함을 느끼고 떠나게 된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때 당시에 구단 수뇌부가 달랐다고 해도 그래도 알론소가 워낙 이제 리버풀에서는 좀 아이덴티티도 있고 인기도 워낙에 많고 본인도 리버풀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건너 하면 충분히 알론소와는 구단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 그래도 구단 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기자들도 슬롯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 비판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홈팬들이 야유를 해서도 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리버풀이 어떤 SNS 콘텐츠 올리잖아요. 전부 다 알론소 컴 슬롯 아웃. 아하. 영어로 그런 게 엄청 많이 달리고 네. 있어요. 진짜. 무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알론소 입장에서는 본인이 명예회복 내지는 나 여기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쉬면은 본인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레알에서의 어떤 실패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론소 그렇죠. 입장에서는. 알론소 입장에서도 그 경제 직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알론소는 여전히 자신이 뭔가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오래 쉬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알론소는 여전히 자기 커리어를 좀 더 이어가면서 레알에서는 좀 아쉽게도 실패를 했지만 내 진짜 지도력을 또 한번 입증해내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 같거든요. 리버풀도 강합니다. 의지가. 팬들의 의지가 강해요. 12경기 무패 참사를 뒤로 자, 하고. 알론소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왔으면 좋죠. 레알에서의 그런 실패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네, 있죠. 복합적인 문제, 선수단의 미드필더가 좀 아쉬웠던 문제 이런 점들이 있었다고 보고 사실 리버풀도 똑같아요. 리버풀도 뭐 따지고 보면 선수들은 레알보단 조금 더 그래도 감독의 말을 좀 들으려는 왜냐면 그들은 너무 스타니까 레알은 너무 스타니까 그래서 리버풀은 리버풀도 스타야. 아니 레알은 좀 약간 우주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지금 약간 비꼬는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 갈락티코라는 원래 그런 뜻이니까. 이게 주는 이제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알이 뭐 비니시우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수단이 이제 욕을 먹는 부분도 있잖아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에 사실 이번에 비니시우스 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알론소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전에도 2000년대예요. 2000년대. 201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 막 갈라티코 뭐 하고 했을 때 그때도 매번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팀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감독을 자르는 거다. 선수에서 찾는지 않는다. 감독에게서 찾고 그리고 이제 감독을 교체함으로써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단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 선수단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감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2000년대부터 뭐 레알 문제 있을 때 선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결국 감독에게 또 화살이 갔고 그대로 경질이 됐는데 물론 뭐 레알의 비니시우스가 약간 그 트러블 메이커인 것처럼 리버풀도 살라라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살라는 한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뒤에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안 왔잖아요. 그리고. 네. 일단 네이션스컵 때문에 쉰 것도 있지만 리버풀 입장에서 근데 그 전에도 살라 인터뷰 했다가 바로 수습했잖아요. 그것도 맞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본인도 좀 약간 느낀 게 있었는지 동료를 활용하려 했던 모습을 보면 저는 무조건 살라가 또 트러블을 일으킬 거야 라고 믿기보다는 본인도 이제는 말년에 접어든 본인의 커리어를 알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실수라기보단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이후에 감독이 새로 온다면 달라지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 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홈팬들이 야유를 하고 이제 감독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알론소가 지금 무직이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것도 더더욱 더 힘을 받고 그런 어떤 그 슬롯 감독에 대한 불만을 외치는 게 아닌가. 해외 SNS에 계속 알론소 영어 댓글들이 달리는 걸 구단 SNS에 달리는 걸 보면 충분히 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지금 알론소를 잡아야 된다. 지금 데려와야 돼. 지금이 찬스니까. 그런 느낌을 팬들도 받고 있는 것이 현지 팬들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스쿼드가 사실 리버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센터백 문제 있죠. 삼선도 문제 있죠. 측면 돌파 안 되는 윙 자원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알론소가 와서 즉시 성적을 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감독을 중도에 바꾸는 건 도박수이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슬롯을 비판하는 게 오히려 성적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뭐 4경기 연속 무승부지만 12경기 무패니까. 근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매 경기마다 같은 빌드업시 문제, 공격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드필더 활용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12경기 무패가 이어지는 동안에 피드백이 되었던 부분들이 너무 적거든요. 대응하는 게 조금 너무 좀 느린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지난 시즌 우승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도 후반기부터는 똑같은 경기력적인 맞아요. 문제가 예, 나왔어서 나왔죠. 그 얘기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알론소가 오면 구단의 방향성을 좀 새롭게 제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슬롯의 경지를 아직은 좀 더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아하, 네. 아직은. 네. 이랬는데 뭐 나중에 슬롯도 잘하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은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슬롯 감독 개인적인 입장만 생각해 보면은 참 답답하고 난감하겠다. 그러니까 야 내가 어쨌든 팀 잘 이끌려고 하는데 조금만 흔들리고 그러면은 지금 야유하고 또 나 그냥 또 바로 내칠 수 있는 만약에 알론소하고 접촉을 했는데 저 뭐 리버풀에서 원하신다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어쨌든 공감이 됐어. 교감이 됐어요. 교감이 됐으면 슬롯 조금만 부진하잖아? 내치면 바로 또 알론소 올 수 있으니까 슬롯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네. 짜증나지. 그래서 FA컵 반슬리전 때 주전들을 다 갈았었나 봐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흔들리면 안 돼. 이제 결과 한 경기라도 안 나오면 큰일 난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인 감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계속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 슬롯 감독 입장에서도 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본인의 자리도 위태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리버풀의 어떤 그 내용과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일부러 뒤로 밀어놨는데요.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네, 엄청난 경기를 봤고 저 개인적으로 이거 90분 내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경기를. 그리고 정말 약간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어떤 그 추억까지. 제가 맨유 팬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제 맨시티 팬들에게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박지성이 있었을 때 어떤 그때의 분위기를 그때의 어떤 향기를 살짝 맡은 듯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장소가 올드 트래포드였던 네. 것도 있고 선수들이 꽤 동기부여가 잘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이크 캐릭이 원했던 선수들의 어떤 에너지, 역습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한테는 정말 그래 이게 맨유지 이런 이미지를 좀 줄만했던 그런 경기였다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잠깐만 제가 지금 오늘 딱 봤는데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네요. 많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들 전 세계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르지만 캐릭의 축구에서 옛 맨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딱 형의 평가와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득점하는 장면들, 그 벤치에서 모습, 또 퍼거슨의 웃음,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네. 그래서 마이크 캐릭이 역시 뭐 일단 구단 DNA를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팀에 왔을 때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모림 때 느껴지지 않았던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 그게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환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맞춤 전술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경기가 깔끔하고 이 4-2-3-1 전형에서 카세미르와 마이누 또 그 앞에 서 있는 정말로 그 앞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네. 좌우 측면의 어떤 파워풀함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저는 맞춤 전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확실하게 내세우면서 맨시티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맨시티에게 잘 먹혀들긴 했지만 앞으로도 상대가 어떻든 맨유가 지향하는 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조금 더 맞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 경기 때 봤던 좀 긍정적인 점은 카세미로와 마이네의 활동량으로 로드리 쪽을 또 맨시티의 중원을 철저하게 봉쇄했던 것. 그러면서 그 위쪽으로 이 맨유 3선의 등 뒤로 움직이려는 맨시티의 2선 자원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아예 그 패스길과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급원을 차단함으로써 그 위에 올라가서 볼을 받으려 하는 선수들의 존재를 지워버린 거죠. 그 중원의 활동량이 좋았고 브루노를 기점으로 해서 도르구와 은베모를 활용했던 직선적인 역습, 이런 부분들이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을 때 또 뒷공간을 수비해야 될 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단 맨시티에게 잘 먹혀들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쩌면 캐릭 맨유가 남은 후반기에 지향하는 플랜 A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훌륭한 접근. 예, 지금 전술 준비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조롱성 이야기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은 경기 수를 한 시즌에 치른다. 40경기를 치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리그에서는 어찌되었던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수 있고 전술적으로도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날 경기에서도 양쪽 윙을 많이 내려와 주면서 수비 가담을 시켰고요. 이러면 체력적인 부담이 내려오거나 올라갔을 때 윙어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수가 적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감독이 플랜을 짜는 거지. 우리 경기수 적네. 경기수 적어가지고 어떡하냐, 뭐 이런 시즌이 다 있냐? 라는 것보다 경기수 적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10분 활용해야 된다. 더 에너지틱하게 매 경기 나서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리그만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리그 순위 올라가고 챔스 갈 수 있고 그럼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에너지틱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즌이 끝날 때까지. 네. 일주일에 한 경기만 치르는 점. 이제 다른 팀들은 주중 경기를 병행하면서 회복 훈련 외에는 사실 뭔가 훈련을 진행하기 어렵다고도 하는데 맨유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활용을 잘 못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그걸 활용해내는 감독이 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강하다는 양쪽의 윙어 세메뇨와 도쿠가 나왔는데 프리미어리그 탑 윙어들이 나왔는데 협력 수비로 풀백과 윙어의 협력 수비로 상대를 완전 지웠고 덩달아서 메가이오와 리산마의 어떤 그 협력 수비로 홀란드도 아예 보이지 않았었고 협력이 더하다 보니까 맨시티의 공격은 조용했었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맨유의 에너지는 맨시티보다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윙에 있었던 도르구와 아마드 디알로와 같은 선수들은 최근에 윙백을 좀 보고 있었던 선수들이라서 협력 수비를 할 때 어떻게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은베모가 어쩔 때 보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역습의 시발점이 되는 패스와 본인이 뛰어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는 왼발 마무리까지 보여주는 은베모의 득점력도 굉장히 좋았고 이 역습 장면에서 와 이거 과거에 보던 루니 박지성 호날두의 역습이다. 와 이걸 보다니 정말 오랜만에 이 장면 확 취한다.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는 로드리도 많이 라인을 올리면서 어쨌든 양쪽 측면에서 볼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그게 잘 플레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로드리에 거쳐서 다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드리의 센스로 가운데로 볼을 다시 쑤셔 넣는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작업이 안 됐을 때는 라인이 높다 보니까 뒷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맨시티의 최근의 수비는 뭔가 단단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노렸던 맨유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준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퍼거슨이 웃었던 것도 사실 퍼거슨 감독 때도 상대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게 수비를 준비하면서 그 뒤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너지를 좀 끌어올려서 역습을 펼치는 그 축구를 상당히 좀 잘 준비했는데 마운트가 골이 취소돼서 그렇지 사실 더 달아날 수도 있었던 맨유였고요. 그렇죠. 초반부터 막 골대 맞추는 메가이어의 그 세트피스 상황 헤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2득점에 클린시트, 골 취소 3번에 골대 2번. 경기력적으로는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펩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경기일 겁니다. 뭐 상대 또 이제 맨유의 레전드였던 캐릭이 와서 또 올드 트래포드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린 선수를 많이 투입하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림을 그렸었던 펩이었지만 빠르게 또 알레인을 교체 아웃시키면서 뭔가 선발 명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좀 얘기한 골과 다름이 없었죠. 예. 그러면서 아케를 센터백으로 돌리고 오라일리가 왼쪽 풀백으로 하프타임 때 후반전에 이제 교체 출전을 했는데 오라일리도 근데 최근에 워낙 전반기 때 사실 어린 선수인데 너무 많은 경기를 뛰었어요. 잘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요즘 컨디션적인 문제, 뭔가 선수의 흐름이 좀 끊긴 점까지 생각을 해서 후이언 때 퍼포먼스를 보고 아마 펩 가르디올라가 라인업을 구성을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라일리도 뭐 선발이 아니었고 아케 풀백 기용은 그래서 좀 불안함이 있지 않았나라 생각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 생각을 좀 했고요. 오른쪽에 니코 루이스도 지금 마테우스 누네스가 감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코 루이스가 나왔는데 뒷공간 수비를 하기에는 또 측면에서 1대1 수비를 하기에는 역시 좀 불안점이 있는 캐릭터죠. 네, 이제 펩도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옹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수비 라인이 다 붕괴됐잖아요. 다 네. 부상이었었고. 그래서 네. 이제 마크 게이 선수를 데려오려 한다는 그쵸. 거의 뭐 목전에 있다는 얘기들이 네. 많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를 쓰고 이제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는 단단한 또 수비 라인이 필요한데 그 완벽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경기를 펼쳤던 펩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스프린트 기록이 나왔는데요. 탑5 중에 탑4가 맨유 선수입니다. 진짜 많이 뛰었네요. 네. 전력 출주 기록이 디알로 30회, 도루구 27회, 브루노 페르난데스 26번의 스프린트, 그다음에 달롯 23번. 그 밑이 이제 후사노프가 21번. 후사노프는 이제 상당히 빠른 그 공격 역습을 막는다고 전력 질주 많이 하는 모습. 빠르긴 빠르더라 후사노프. 신체력이 진짜 좋아요. 좋은 선수긴 해요. 근데 아, 어쨌든 전력 질주 횟수, 이게 스프린트 횟수가 5명 중에 4명이 맨유 선수들이다. 이 아마드 디알로랑 도루구가 30번이나 27번으로 1, 2위인데 그 앞서 이제 역습을 보면서 역시 맨유의 향수를 좀 느낄 수 있었잖아요. 저는 윙들의 수비 가담에서도 약간 옛 맨유 퍼거슨 때의 향수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퍼거슨이 수비형 윙어. 네, 맞아요. 네. 박지성 선수도 박지성. 사실 그 부분 해당이 많이 됐고 제가 기억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1011 시즌이었나 그럴 거예요. FA컵에서 아스날을 만나서 올드 트래포드였는데 그때 하파일이랑 파비오를 좌우윙으로 썼거든요. 아예 이 선수들은 사실 아마드 디알로나 도르구보다도 더 전문 풀백이라서 정말 수비적인 선수들인데 그들을 윙어로 배치를 해서 좌우에 수비 가담을 엄청 시켰습니다. 그 아스날의 측면을 그렇게 봉쇄하고 그 뒤에 역습으로 골을 넣어서 그 경기는 맨유가 잡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수비형 윙어라는 점, 저는 그 수비형 윙어라는 개념이 저도 어쨌든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면서 퍼거슨 감독의 전술에서 그런 영감, 어떤 형태를 많이 봤던 생각이 좀 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도 왠지 좀 맨유의 향수가 좀 느껴진 그런 점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드 디알로랑 도르구의 정말 많은 스프린트 횟수, 이게 좀 의미 시사하는 바는 되게 크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기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경기가 초반부터 터질 뻔했습니다. 바로 달롯의 이 파울 때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일단 뭔가 이제 그 언론 쪽에서는 다 퇴장이다. 마이크 딘 100% 퇴장. 로이킨 내가 저거 해봐서 아는데 저거 퇴장이다. 앨런 시어러 다이렉트 퇴장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펩 가르디올라도 레드 카드라 말할 수 있다. 경기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런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발전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PL 매치센터의 설명은 스치듯이 접촉이 됐고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는데 스치듯이 접촉된 건 아니에요. 접촉이 세게 있긴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위치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저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더 제지를 해야 선수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뭐 달로 입장에서도 이게 뭐 널 무조건 상해할 거야, 막 다치게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접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근데 결과가 상대에게 좀 심각한 중대한 부상을 입힐 만한 위험이 있는 도전이라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징계가 내려져야 더 선수들이 부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스치듯이 갔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무릎을 한번 누를 수 있는 그 타이밍, 이게 보였잖아요. 거기서 이미 좀 심각한 부상이 이어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 퇴장을 줘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거 그게 맞는 맨시티 것 팬 같아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뭐 맨유 팬들은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되게 멍청한 파울이었었고요.
이 상황에서 초반에 달롯이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중계를 보면서도. 근데 그 이후에 달롯 옐로 카드 받고 되게 불안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달롯의 활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정적이었었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었고. 근데 이 장면 때문에 경기가 아예 끝날 뻔했습니다. 캐릭의 데뷔전을 망칠 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심판은 옐로 카드로 끝냈고 달롯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진짜 이런 장면도 참 프리미어리그는 저도 몇몇 장면은 퇴장을 안 줬던 장면들이 있었던 게 생각나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거 다 퇴장을 줘야 된다. 그래야 규정에 입각해서 선수들이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캐릭이 승리를 하면서 과연 이제 임시 감독은 임시 감독으로 끝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맨유의 모습으로 바로 복원을 시켰기 때문에 이 캐릭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잘한다면 그러니까 너는 임시 감독이니까 이거하고 끝이야라고 마침표 그러니까 그 끝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나오나요? 저랑 주원이 형이랑 종훈이 형 상황극 했던 거. 야, 너 아니요. 임시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임시로 끝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올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맨유 팬들이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솔샤르 감독 때문인데 솔샤르 감독 임시 감독 때 첫 11경기에서 10승 1무였습니다.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식 감독이 됐는데 정식 감독이 된 이후 10경기에서 2승 2무 6패 바로 꼬라박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캐릭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는 임시 감독은 임시 감독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솔샤르는 제가 알기론 1819 시즌 후반기가 다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기 전에 3월인가 4월경에 정식 감독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캐릭은 뭐 이후에 정식 감독을 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여부를 시즌 끝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샤르 때는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게 결정됐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약간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산만해진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정식 감독을 뭐 얘기를 하려면 시즌 다 끝나고 난 그렇죠. 다음에 프리시즌에 네. 왜냐면 이게 그 감독의 전술이라는 게 이 솔샤르도 결국은 그때 12월 말쯤에 부임을 중순 내지 말쯤에 부임을 해서 한 2, 3월까지 결과를 쭉 내다가 마지막 4, 5월에 죽순 거거든요. 한 두세 달 정도 감독의 전술이 굴러가다 보면 상대 팀들도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서 대비책이 나오니까 솔샤르의 전술도 한계를 경험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캐릭도 어쨌든 시즌 끝까지 봐야 이 전술이 상대 팀에게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대응책이 나왔을 때 캐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보려면 시즌 끝까지는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특히 정식 감독에 대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즌 중반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중반에 하기보다는 정식 감독이긴 한데 우리 생각이 있는데 시즌 끝나고 나서 그쵸. 딱 끝나자마자 딱 정식 감독입니다 하면 프리시즌 준비하기도 좋고 그림 좋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 캐릭이 보여줘야 될 게 많긴 하겠지만 또 캐릭의 우중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맨더비에서 이 중요한 경기에서 다른 팀도 아니고 물론 베스트 11을 완벽히 구성할 수 없는 맨시티긴 합니다만은 이 팀을 상대로 2대0 이 힘든 상황에서 2대0의 승리를 거뒀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저도 참 그건 기분 좋더라고요. 퍼거슨의 웃음. 그러니까요. 그 전에 어쨌든 좀 아쉬웠던 표정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 퍼거슨 감독이 이 경기를 좀 많이 즐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유답게 이겼다. 예전 맨유답게. 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큰 건 아마 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캐릭은 되게 냉정한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보면 더 이상 DNA 같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좋은 경기를 준비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전술적으로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맨유의 DNA, 맨유의 레전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사실 또 그런 거에 또 매몰되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왕년에 임마 맨유 역습 새끼야 임마 이렇게 했었어요. 야 감독만 하는 걸로 하면 되지? 네. 그렇게만 해.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거니까. 그거네요. 네. 이 경기는 뭐 DNA나 뭐 감독 교체 버프 이런 거 아니다. 이거는 순전히 내 전술의 승리다. 바로 견제 들어가나요? 리버풀 견제 들어가나요?
상대팀 감독인데 해야죠. 네, 또 이러면서 또 만약에 알론소 딱 왔어. 알론소 왔는데 딱 이겼어. 야, 이게 옛날 리버풀 알론소 때 아시잖아요. 이거 딱 해서 했거든요. 근데 알론소 때는 리그 우승은 없었습니다. 아, 그거 네. 네. 안타깝게도. 네, 어쨌든 네. 이거는 그냥 요즘에 이런 인터뷰 의역하는 게 또 되게 재밌는 글들 많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농담 삼아 얘기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종윤이가 몸살 감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형철이랑 둘이서 히드볼 PN 한번 꾸며봤고요. 다음 주에는 종윤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